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제3부작 제1부 무에서 유로 우주의 기원. 오프닝 침묵 속의 질문.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 문장을 처리하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우주가 있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7세기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과학은 이 질문에 놀라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빅뱅을 알고 양자역학을 알고 상대성 이론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도 결국 하나의 심연 앞에 멈춰섭니다. 왜 처음에 무언가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심연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학의 언어로,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제1장 빅뱅 이전이 존재하는가? 1.1 우주의 첫 번째 순간.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시작점을 빅뱅이라 불렀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그리고 공간과 시간 자체가 극도로 작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표현은 마치 북극 북쪽처럼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고 묻는 것은 지구 북극점의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 스티븐 호킹.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말장난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물질 및 에너지와 함께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없다면 시공간도 없습니다. 빅뱅이 시공간의 시작이라면 이전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2 플랑크 시간의 장벽. 그러나 과학은 빅뱅의 첫 번째 순간조차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리학 법칙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플랑크 시간이라 불리는 약 10의 마이너스 43승초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시간으로 1초를 10의 43승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플랑크 시간 이전, 즉 빅뱅의 첫 순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중력과 양자역학이 서로 충돌하며 어떤 계산도 의미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중력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마치 지도가 끝나는 가장자리에서 지도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리학은 그 경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이 장벽은 과학의 한계일 뿐 우주의 한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3 양자 요동과 무의 본질.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완전한 진공, 즉 절대적인 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그런 완전한 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와 시간은 동시에 정확히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진공 속에서도 에너지는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이것을 양자 요동 또는 진공 에너지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두 금속판을 매우 가까이 놓으면 금속판 사이의 진공에서 이 에너지가 실제로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카시미르 효과로 실험으로 측정된 실제 현상입니다. 진공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공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끓어오르는 장입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 짧아서 관측하기 어렵지만 그 효과는 측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주 자체가 이 양자 요동의 결과로 탄생한 것은 아닐까? 제2장 무에서의 창조 양자 우주론. 2.1 호킹 마이너스 하틀 파동함수. 1983년 스티븐 호킹과 짐 하틀은 노 마이너스 바운더리 프로포절, 즉 경계 없음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양자 상태를 기술하는 파동함수를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름답습니다. 우주의 시간은 시작점에서 공간 차원으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의 위도처럼 북극점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생기듯이 빅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이전이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 없이, 창조주 없이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킹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완전히 자기 완결적이고 경계나 가장자리가 없다면 창조주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것은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아직 이를 완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그림입니다. 2.2 알렉산더 빌랭킨의 무로부터의 창조. 1982년 물리학자 알렉산더 빌랭킨은 더 급진적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자 터널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넘지 않고 통과하는 현상으로 이미 핵물리학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 현상입니다. 방사성 붕괴, 태양의 핵융합 이 모든 것이 양자 터널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빌랭킨은 이 개념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시공간이 없는 완전한 무에서 양자 터널링을 통해 작은 우주 거품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우주 거품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일 수 있습니다. 빌랭킨 자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는 문자 그대로 무에서 창조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양자 우주론이 말하는 것이다. 2.3 인플레이션 이론, 우주의 급팽창. 빅뱅 후 극도로 짧은 시간, 약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사이에 우주는 믿기 어려운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주의 크기는 10의 26승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우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80년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이 이론은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받았지만 지금은 주류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균일한가? 왜 우주는 이렇게 평탄한가?
왜 우주의 어느 방향을 봐도 온도가 거의 같은가? 2014년 BICP 실험, 그리고 이후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인플레이션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우주의 첫 번째 순간이 빛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는 마이크로파 광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들은 138억 년 전 우주가 막 투명해지던 순간 마지막으로 산란된 빛입니다. 말 그대로 빅뱅의 장광입니다. 제3장 다중우주 하나의 우주를 넘어서 3.1 다중우주의 여러 얼굴들. 인플레이션 이론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양자요동은 우주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다른 속도로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인플레이션을 멈추고 우리 우주 같은 포켓 우주가 되고, 다른 영역은 계속 팽창하면서 또 다른 포켓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인플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마치 끊임없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비누 거품처럼 수없이 많은 우주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력의 강도, 전자기력의 세기, 심지어 차원의 수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별도 은하도 생명도 만들지 못하고 사라지겠지만, 일부는 우리 우주처럼 복잡한 구조를 허용할 것입니다. 3.2 현인류 원리.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류 원리 ANTHROPIC 프린서펄입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놀랍도록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현재 값에서 조금만 크거나 작아도 별이 형성되지 않거나 너무 빨리 붕괴합니다. 전자기 상수가 조금만 달라도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우주는 마치 생명이 존재하도록 절묘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원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밀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중우주 맥락에서 이것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주 중 우리는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무작위로 뽑은 복권 중에서 당첨된 것만 기억되는 것처럼 이것은 심오한 철학적 전환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3.3 끈 이론과 경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야심찬 이론인 끈 이론은 다중우주의 또 다른 수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추가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원들이 어떻게 감겨 있는가에 따라 물리 법칙이 달라집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끈 이론의 진공 상태 수는 10의 500승에 달합니다. 이것이 레너드 서스킨드가 말하는 경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각각의 진공 상태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하나의 우주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전 우주의 원자 수도 10의 80승에 불과합니다. 10의 500승은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입니다. 서스킨드는 말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우주 중 하나가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오히려 그것이 미세 조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제4장 존재의 수수께끼 과학의 경계. 4.1 우주는 왜 수학으로 기술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주는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1960년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불합리한 효용성이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추상적 구조물인데 왜 그것이 우주의 물리적 실제를 그토록 정확히 기술할 수 있을까요? 미적분학은 중력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복소수는 순수한 수학적 유의로 탄생했지만 양자역학의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추상적 퍼즐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막스 테그마크는 더 나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주가 수학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물이다. 만약 수학과 물리적 실제 사이에 완전한 대응이 있다면 수학이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수학이다. 막스 테그마크. 이 관점에서 왜 존재가 있는가에 대한 답은 놀랍습니다. 수학적으로 일관된 모든 구조는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하나에 살고 있다. 4.2왜 법칙이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갑니다. 왜 물리 법칙이 있는가? 양자요동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왜 양자요동의 법칙이 있는가? 다중우주가 있다고 해도 왜 다중우주를 허용하는 법칙이 있는가? 이것은 과학이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법칙 너머에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 아치볼드 휠러는 참여하는 우주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관찰자에 의해 의미가 주어지며 어쩌면 관찰자 없이는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이 직관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실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4.3 엔트로피와 시간의 화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방향입니다. 물리 법칙의 대부분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공이 날아가는 영상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그 이유는 엔트로피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닫힌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같습니다. 무질서는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왜 초기 우주는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을까요? 왜 우주는 극도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일까요? 로저 펠로즈는 이것이 단순한 초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만약 초기 상태가 무작위였다면 우주는 현재처럼 별과 은하와 생명이 가득한 구조적인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대 엔트로피 상태의 열평형 숲이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이처럼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존재 그 자체만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제5장 의미의 지평. 5.1 우리는 별의 먼지.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빅뱅의 첫 순간, 양자요동, 다중우주, 수학적 우주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느껴봅시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철, 칼슘, 탄소, 산소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별에서 왔습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가득했던 초기 우주에서 첫 번째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을 통해 그 원소들을 우주로 뿌렸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만든 성운은 그렇게 뿌려진 별의 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도 당신도 이 이야기도 모두 별이 한 번 죽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이며 별의 먼지가 자신이 별의 먼지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38억 년의 역사가 흘러 별의 재가 모여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자신의 기원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5.2 질문 자체가 답이다. 어쩌면 왜 존재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은 그 질문을 묻는 행위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무는 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의식이 있어야 이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 의식이 존재하려면 우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별이 있어야 합니다. 진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존재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순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 순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이 의식적인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5.3 과학의 겸손함. 오늘 우리가 탐험한 것들을 돌아봅시다.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지만 그 이전은 우리 물리학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양자요동은 무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왜 그 법칙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중우주는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만 검증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수학적 우주론은 우아한 그림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추측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자신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은 좌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계속 탐구하라는, 계속 질문하라는. 클로징.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질문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무에서 유로, 특이점에서 팽창으로, 하나의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우주로,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당신이 이 질문을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주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그 안의 물질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되었을까요? 별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의식으로, 그것이 제2부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궁금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을 품는 한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제1부가 끝났습니다. 제2부 복잡성의 탄생별에서 생명으로를 기대해 주세요.